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이렇게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생하고 이제 이념이요 못 순다는 게 아닙니다. 이념이 곧 이게 민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택한 우리나라하고요. 그다음에 주체 사상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하고 보세요. 이념이 다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차이가 나죠. 따라서는 반드시 이게 이념하고 민생이 모순이 아니고 네. 올바른 이게 국가 이념이 바로 서야지 민생도 바로 선다. 이걸 이게 먼저 근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까지 우리 반국가 세력이나 또는 이제 홍범도 자구 흉상 네. 이런 데 이념적인 게 많이 강조됐다면 아무래도 이게 총선에서는 그래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하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고요. 그다음에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소통도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대통령이 누구라도 만나야죠. 근데 이재명은 안 돼요.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만나면 이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게 껴안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이재명, 이준석 이 두 사람 빼고 이게 누구든지 만나서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현장으로 파고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추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상당히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소통을 세 가지 쪽으로 저는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게 첫째는 이제 대언론 소통. 언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불만이 많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필요하다면 이게 도어 스태핑도 재개하시고 기자회견 좀 많이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대언론 소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권당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오시훈 시장이 이사를 왔잖아요. 한남도 공간으로. 근데 불러도 듣기는 100m 거리예요. 아직도 제가 식사한 번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팩트는 들은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당내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좀 만나고 좀 이게 당내 인사들 좀 자주 만나는 이런 데 집권당하고 소통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국민 소통이죠. 네. 정말 지금 이게 가장 힘든 게 중소기업들 얼마나 힘듭니까? 찾아가서 대통령이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국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정말 이게 같이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대국민 소통. 어차피 정치는 쇼가 또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모습이 과연 얼마나 경제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일단 이게 국민들한테는 희망이나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세 가지 대언론 소통, 그다음에 집권당 소통, 그다음에 대국민 소통 이런 쪽으로 이게 윤 대통령 스스로 참모들 보고 하랄 게 아니고 스스로 저는 이게 소통해야 된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냥 일단은 말만 하는 정도다. 반성한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민생 현장 더 보겠다. 대통령이 시장 몇 번 더 가면 달라지겠습니까?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소통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 들어줄게.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기자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직도 자꾸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서 나에 대한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기자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대국민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아픈 사건들을 겪었는데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듣지 않은 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께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의 절반 민주당 지지자들 여기 반국가 단체 세력,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처럼
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정 변호사님 이준석과 이재명 빼고 다 만나라 그러는데 아니 이 두 분을 만나야 될 두 분을 빼놓고 만나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만나고 이재명 대표 만나서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안 바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네.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뭐 몇 명 그냥 임명직 위원들 몇 명 바꿨다고 해서 전혀 국민들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야는 민생을 전면에 내거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야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극한 충돌을 이어왔고 저희 뉴스 일본지에 출연한 여야 의원들도 이번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이 싸웠다. 이런 점을 여야 의원들 공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변화의 일환으로 정쟁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3일 월요일에 당무를 복귀하는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여야가 앞으로 그동안 싸움만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목표로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과연 보여줄 것이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생 문제로 가려면 일단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또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좋아질 거야 라고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는 건데 경제부총리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상저하고예요.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근데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수색 얘기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사에 마치 경제 문제 얘기가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안 좋을까 봐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까 봐 경제 얘기가 막 숨겨버리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런데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죠. 여당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힘을 가지고 민생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방어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만나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정 변호사님. 저는 근데 역대 그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가요 두 번 있었다 봐요.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탄도리들, 탄핵 때문에 무조건 된 사람들 과반됐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 코돌이들, 코로나 때문에 묻지마 선거돼서 그냥 배지 주운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까면 안 되는데 국회 배지 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의석만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국회는 진짜 옛날에 탄핵 때하고 더불어서 최악의 국회다.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거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날치기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장동 위례할 때 그 부결 이런 식으로 계속 방탄에만 신경을 썼지 민주당이 정말 이게 민생에 신경 안 썼고요. 여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도 저는 반성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요 지금 이게 우리 그 개가 싸울 때 덩치 큰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투지가 중요하게 개들이 싸울 때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투지가 있는 게 이깁니다. 작아도 이 말이 국회에서 싸울 때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숫자 탄핵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80명 가지고도 거대 야당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심을 얻으면. 그런데 국민의힘도 항상 우리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좀 밀어붙이는데 어떡해.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투지를 가지고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 방향이 다 옳잖아요. 이걸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도 반성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입법 폭주가 정말 이게 최악의 국회인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국회는 거의 끝났다 봐야죠. 앞으로 이게 새로운 국회는 정말 민생에 올인해야 된다 봐요.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략기획부총장에 과연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새로 임명하는 임명직 당직자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었는데 수도권 초선인 배준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2기 지도부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임명직 당직자 8명 가운데 6명이 수도권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결국 이제 그 총선은 승부처는 이제 민주당이 뭐 호남을 석권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영남을 석권한다. 이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승부처는 제일 큰 승부처는 수도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충청권이에요. 결국은 그쪽은 이게 여야가 팽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당직자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제 그 인물난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무총장도 수도권에 하면 좋은데 진짜 3선 이상 다선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만희 의원 네. 이분이 영남권이잖아요. 영천. 그리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구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또 울산이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게 좀 비판이 있었는데 뭐 그나마 이게 그 밑에 당직이라도 수도권을 6명으로 한 이게 큰 방향은 저는 옳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이제까지는 영남 중심의 정당으로 가다가 아 이렇게 지금 가서는 공천을 받아도 본선에서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초선들을 이렇게 전략부총장에 앉히는 거고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모두 다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은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고 대구 경북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물들은 얼굴마다마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꾸려면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을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일단 첫째는 대통령이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다라고 해서 처벌시킨 사람이잖아요.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공천권을 내려놔야 되고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잖아요. 과거 민주당이 혁신위 꾸렸습니다만 별로 공천 룰 같은 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엔 비판만 받았는데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공천 룰을 해서 새로운 인물들,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얼마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현실상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국민의힘 혁신위의 방향성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관심은 당의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번 주에 혁신위원장이 최고위에서 인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주로 이게 미뤄지면서 위원장을 인선하는데 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욱 변호사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상당히 그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는 맞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네. 예를 들어 이제 김기현 대표 밑에서 혁신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만약에 비대위나 따로 가버리면 이게 혁신위가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게 고사하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완고하게 총선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래서 이게 좀 고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주당의 혁신의 그 또 반면교사.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도 혁신해봤자 거의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지명했던 분은 바로 낙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왔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라나 논란만 계속 일으키다가 제대로 뭐 통과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혁신위가 오면 정권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회의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혁신이 하지만 이제 뭐 더 혁신 만들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워낙 혁신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민주당도 새로 만든 게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과연 정권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들기 때문에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안 하겠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 혁신이 어떤 정도의 권한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쥐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최고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산에 대통령실도 있잖아요. 과연 정권을 완전히 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정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고사하는 거고 혁신위가 만약 구성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공천 룰
이것만 해도 혁신위는 승부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공천은 공천위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 위원장이 새로 구성되지만 그건 실제 공천이고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완전하게 중요한 공정한 공천 룰만 제대로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어도 아주 성공한 혁신이 될 텐데 과연 그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을 줄지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혁신위원장 인선에 실제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유승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구청장 후보 하나 출마를 못 시켰잖아요. 본인은 당규상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였기 때문에 출마를 안 시키는 게 맞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까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공천권에 있어서 근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위원장이 와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공천 룰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국회의원직까지 던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와서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냥 국회의원직을 버린 사람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도 자기가 부산 지역구에서 3선 했으니까 거기 지역을 떠나서 험지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뭔가를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는 김한길 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위원장 다 보면은 약간 올드하다는 이미지, 자신의 이익을 버리기보다는 뭔가 그냥 별 느낌이 없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느낌의 그립감 있는 용산과 김기현 대표와도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분을 필요로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어려운 인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후보로는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윤희숙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손영욱 변호사께서는 좀 누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장하고요. 나중에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분들에게 자질이 요건이 좀 저는 다르다 봐요. 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누가 이게 정치인들 골고루 잘 아는 분들은 오히려 공천심사위원장이 좋아요. 그 점에서 저는 그 김한길, 그다음에 이 김병준 위원장 훌륭한 분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저는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어. 오히려 잘할 것 같아요. 왜 정치판을 잘 아니까. 네. 근데 혁신위원장은 그럴 할 필요가 없어요. 혁신위원장은 이게 그냥 정치인의 특권을 없애고요. 그리고 공정한 룰만 이게 소신껏 만들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정치권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이 좋아요. 너무 모르면 안 되지만 오히려 저는 여기 거론되는 인물보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인요한 이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물론 이게 영입 1호죠. 지금 특별기하 1호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기여가 많아요. 정조부 때 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네. 조부가 3.1 독립운동까지 한 그리고 한남대학교도 설립한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하신 정말 그래서 특별기화 1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도 정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깨끗한 정치에 대한 소신도 있고 인물이 깨끗하고 참신하잖아요. 이런 분을 영입해서 혁신위원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룰이나 특권들, 국회 특권 다 없애버리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을 추천하고 거론되는 분들은 오히려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나중에 모시는 이게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당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당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탈당할 수 있다. 또 신당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손영욱 변호사님,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 얼마나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있죠. 제가 이제 그게 자주 만나는 뭐 패널이나 네. 평론가 이름 대기는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성철 이런 평론가들이 친하게 지내거든요. 네. 여러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은 공천이 100% 불가능하다. 이걸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신당을 거의 갈 거고 문제는 이게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노원해 주자. 어차피 이게
공천주도 안 될 게 뻔한데 말로 굳이 이게 명분회가 탈당시키느냐. 근데 공천주도 노원에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이게 망설이는 게 있고 유승민 의원에게 아예 신당하자 이러는데 제가 이게 취재해서 들어본 바로는요. 신당이 목적이 지역구는 안 된다고 알아요. 야, 지역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지역에서 누가 될 사람 누가 있냐. 그건 다 알아. 그럼 이게 우리가 비례 전문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완전히 연동형 비례잖아요. 준 연동형이 아니고 연동 비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비례에서 우리가 자기들 목표인데 그래도 20%까지만 따면 의석이 논다. 이런 전략으로 이게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내분이 있대요. 비례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들은 바로는 1번은 그러면 이현주를 준다. 그러면 이게 2번을 이준석이냐 유승민이냐 싸우잖아. 그러면 3번은 또 이게 흔하다 여성이니까 4번. 예를 들어 이게 두세 석을 한두 석 얻을 텐데 그러면 이게 2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결국에 유승민하고 이준석도 비례 순번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이 케미가 잘 안 맞아요. 이런 문제들 또 여성 순번은 어떨지 이게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될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데 아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탈당하기 전에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12월이면 결단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12월 전까지 가급적 잡아달라 이런 말씀이고 본인들도 나가기는 싫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수권 정당이 다시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탈당해서 다시 굉장히 험지에서 그렇게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의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한 2번 정도 각을 세운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함께 만나서 서로 사과하고 다시 한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다시 잡은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1년 6개월간 징계를 줬는데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덩치는 큰데 굉장히 옹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포용적인 자세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다시 좀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냥 내팽개친다고 보면 역시 기대감이 없는 정부구나, 기대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포용성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는 것이 훨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한다면 비례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국민의당과 같은 형식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에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를 놓고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파급력이 크고 여당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 오히려 3, 4%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과 비교하면 안 되죠. 안철수 당은요. 지역구에서도 이게 호남에서 그때 많이 땄잖아요. 그 이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총선에 그 이후에 네, 네. 예. 저는 옛날에 안철수 당인 줄 알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유승민, 이준석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 보면 거의 암적 존재입니다. 썩은 환부예요. 암적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게 썩은 환부를 도려내거나 암세포를 이렇게 도려내면 처음에는 좀 피도 나고 이게 아프죠. 초기에는 도려내면 약간 지지율이 약간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썩은 환부가 그대로 두면 이게 살이 됩니까? 그 살이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려내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결국 저는 유승민, 이준석 도려냈을 때 초창기에는 약간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분탕질 치는 내부 총질하는 분이 있으면요. 장기적으로 안 돼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김명수 대변인 말씀처럼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단기로 나누어 보는 이게 제 전망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례 신당인데 그 어디까지 과연 이게 모을 수 있느냐? 이분들이 이제 그 유승민, 이준석 이분이 당을 만들었다. 근데 예를 들어 금태섭 정도까지는 합칠 수 있겠죠. 금태섭 의원까지 그럼 조금 더 있을 수 큰 영향은 없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재명 유일 체제로 가면 결국에 이낙연계나 소위 수박 한 4-5개 이런 분들은 공천 못 받잖아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유승민, 이준석을 합치면 또 조금 될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로 유승민, 이준석만 가지고는 3% 미만이다. 결국에 한두 석 얻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떨어져 놓은 분당대에서 합치면 뭐 조금 더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그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는 아마 정치판의 미아가 될 겁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정치가 너무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자대로,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로 너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파급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좀 영향력은 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성이 이렇게 없구나. 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실망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비례정당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3석 이상 정도의 수준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만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크게 뭐 국민들의 기대감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잡을 거면 낮은 자세로 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단합하면 민주당도 더 단합하고 화해해야 되듯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일부가 이탈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합당해서 뭐 3당을 만든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은 이념 대립이 너무 강화돼서 합쳐서 뭔가 3회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민생을 일성으로 내걸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게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성당원들은 이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라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또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결표를 던져? 라고 하는 분노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포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속마음은 좀 아플지라도 포용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국민의힘과 다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용으로서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징계라든가 어떤 이런 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당원들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판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너무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데 저렇게 야당 대표를 그냥 내어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지도부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도부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종훈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요, 뭐 제가 당군 이래라고는 안 할게요. 모르니까 옛날에 해방 이후에 저는 중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게 지도자는 전 처음 봅니다. 아마 이게 제가 예측이 맞을 거예요.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 야, 우리는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쏘가고 끝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개딸들을 동원해서 차도살인합니다. 개딸들 보고 이게 차도살인. 너가 이게 물어떠더라. 그러면서 이게 결국 공천으로 죽입니다. 그러면 공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혁신에서 그 현역 의원들 감점 늘었죠. 수박 한 개당 10%씩 감점할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수박 한 개에 붙으면 10% 감점. 너 수박 두 개? 20% 감점. 수박 세 개에 30% 감점. 그럼 공천 못 받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천 학살을 통해서 개딸들을 통해서 차도살인으로 죽인다. 본인은 뭐 통합 협력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너무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거죠. 대통령이 통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반국가단체 가짜 뉴스 생산자라고 거의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통합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철진한 이념으로 분리시키고 반국가 단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건데 그걸 고쳐야지
야당 대표 그냥 인신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